꽃밭에서 만난 처녀와 노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대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란 꽃을 아주 좋아하였지요. 어느 날 그가 어느 마을에 모란이 천하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가보려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지요. 마침 볼일이 있어 그 마을에 간 대용은 어느 관원의 정원에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2월이어서 아직 모란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정원을 거닐며 모란꽃 싹을 눈여겨보면서 모란을 그리며라는 제목으로 시를 100여수 지었습니다. 얼마 뒤 모란꽃도 꽃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하였지요. 가지고 온 노자도 모두 떨어져 갔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며 모란꽃이 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지요. 모란꽃이 피었는가 나가보았더니 꽃밭에 처녀와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대갓집 아가씨인가 하고 그는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왔지요. 저녁 때 다시 거기로 가보니 또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대용은 그들을 피하여 천천히 걸으면서 곁눈질하며 훔쳐보았지요. 궁녀 차림을 한 아가씨는 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선녀일 것이야. 인간 세상에 저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있을 수가 없다고. 대용은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을 찾으러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마침 아가씨와 함께 있던 노부인을 만났지요. 아가씨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아가씨를 막아서며 꾸짖었습니다. 무례하오, 어쩌자는 것이오? 대용은 무릎을 꿇고 말하였지요. 저 아가씨는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겠지요? 허튼 소리 마시오. 오라를 지워 현지사께 보낼 줄 아시오? 그 말에 대용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아가씨는 웃으며 노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돌아가요. 그리하여 아가씨와 노부인은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용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옮겨 제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는 이부자리에 누워서 자기 행동을 몹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가씨가 성을 내지 않았으니 이 일을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용은 두려움과 후회로 밤새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도 그를 질책하러 오는 사람이 없자 마음이 놓였지요. 그러자 아가씨의 고운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웃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그리워하다가 곧 죽을 것 같았지요. 밤은 깊어갔는데 대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을 켜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노부인이 약 사발을 들고 그의 앞에 다가와서 말하였지요. 우리 갈건 아가씨가 자네에게 주려고 손수 만든 독약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마시게. 나는 그댁 아가씨와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아가씨가 손수 만든 약이라니 기왕 아가씨를 그리다가 병이 된 몸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대용은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노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약 그릇을 받아들고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약은 독약 같지는 않았습니다. 좀 있으니 가슴이 트이는 것 같고 머리가 가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잠에서 깨어보니 눈부신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던가 싶게 온몸이 가뿐해졌지요. 이렇게 되자 그 아가씨가 선녀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사람이 없을 때에면 그 아가씨가 서 있던 자리와 앉아 있던 자리에 와서 정성을 들여 재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뜻밖의 숲속에서 그 아가씨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마침 옆에 사람이 없었기에 대웅은 어찌나 기뻤던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가씨가 다가와 부축을 하는데 그녀의 몸에서는 이상한 향내가 풍겼지요.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노부인이 저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대웅에게 숨으라 하고는 남쪽 집을 가리켰지요. 밤에 사다리를 놓고 담을 넘어 오십시오. 사방에 붉은 창문이 단 방이 제가 있는 방입니다.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여 아가씨가 어디로 사라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지요.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대웅은 사다리를 남쪽 담장에 갖다 놓고 담 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사방에 붉은 창문을 단 방이 있었지요. 문 밖에 이르니 방 안에서 바둑을 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넘어 되돌아왔습니다. 좀 있다 또 담을 넘어 들어가 보니 여전히 바둑을 두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싹 다가가서 들여다보니 아가씨가 흰 옷을 입은 다른 아가씨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노부인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녀가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대웅은 되돌아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밤이 깊었지요. 담 바깥쪽 사다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노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사다리를 여기에 가져다 놓았느냐? 그러면서 신하를 시켜 사다리를 다른 데로 가져갔지요. 다음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사다리가 없었기에 대웅은 노부인을 원망하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밤에 또 대웅은 그곳에 가보았지요. 담장 저쪽에 벌써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없었기에 아가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며 우두커니 앉아있던 아가씨는 대웅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서더니 부끄러운 듯 몸을 옆으로 돌리며 섰습니다. 대웅이 정중히 인사를 하였지요. 오늘 밤 일이 만나니 꿈만 같습니다. 대웅은 이렇게 말하며 아가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리 성급하게 구시나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웬 여인의 말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지요. 제 동생 오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서 침대 밑에 숨으세요. 대웅이 침대 밑에 들어가자 웬 아가씨가 방에 들어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겨뤄볼 생각이 없나요? 밤새 즐겁게 놀아보아요. 오늘은 곤에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오기가 한사코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앉아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 방을 떠나기 싫어하는 걸 보니 방에다 서방을 감춰놓은 게 아니어요. 그리고는 아가씨를 억지로 끌고 나갔지요. 침대 아래에서 나온 대웅은 오기가 몹시도 미웠습니다. 혹 아가씨가 남겨놓은 물건이 없는가 이곳저곳 보았으나 방 안에는 거울함도 없었지요. 다만 침대 머리에 수정으로 만든 여의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깨끗하고 훌륭하였지요. 대웅은 여의주를 품에 안고 담을 넘어 돌아갔습니다. 대웅은 아가씨 생각이 간절했지만 침대 아래에 숨어 있었다는 근심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던 끝에 더는 그 아가씨를 찾아가지 못하였지요.
대용은 수정 여의주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면 아가씨가 꼭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루 건너 아가씨가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여태까지 당신을 군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좀 도둑이었군요. 제가 도적질을 한 것도 당신이 찾아주실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부터 당신이 선녀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생각이 틀림없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 삼생의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처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만 떠나온 천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런 사랑에 빠졌을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누구도 모르게 은밀히 만나야 합니다. 만일 남들 입에 오르게 되면 난처하게 될 거예요. 대용은 아가씨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으나 생각할수록 이 아가씨가 성계의 사람같이 생각되어 이름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낭군님은 저를 선녀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럼 됐습니다. 선녀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용이 다시 물었지요. 그럼 노부인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상할머니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그분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지요. 저는 그분을 보통 하녀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목이 많아서 오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짬만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어요. 떠나면서 아가씨는 수정 여의주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물건이 아니라 오기가 왔다가 두고 간 것입니다. 오기가 누굽니까? 저의 사촌 동생이지요. 대용이 여의주를 꺼내주자 아가씨는 여의주를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가씨가 돌아간 뒤에도 이불과 베개에는 이상한 향기가 남아있었지요. 그 후부터 아가씨는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사흘에 한 번씩 밤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용은 아가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대가 텅 비어 있었기에 타고 온 말을 팔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그 일을 알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노자를 다 써버리고 옷까지 저당 잡혔지요? 그런데 이제 말까지 팔려고 하십니까? 말이 없으면 먼 길을 어찌 돌아가시나요? 제가 돈이 좀 있으니 보태 쓰십시오. 하지만 대용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래도 한사코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잠시 꿔주는 걸로 하겠으니 먼저 받으십시오. 아가씨는 그러면서 대용의 팔을 끌고 뜨락으로 나와 뽕나무 아래에 와서 큰 돌을 가리켰습니다. 이 돌을 던져주십시오. 대용은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가씨는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서 땅을 수십 번 쑥쑥 찌르고는 말하였지요. 여기를 파보십시오. 대용이 흙을 파자 항아리 주둥이가 드러났지요. 아가씨는 손을 들이밀어 항아리에서 은을 50양쯤 꺼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말들이 돌아 일이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 의논을 해야겠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가씨는 남들이 모르게 함께 도망치자고 하면서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고 그에게 먼저 떠나라고 했습니다. 대용은 행장을 꾸려 먼저 떠났지요. 그는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아가씨를 마중하려고 했습니다. 집에 이르니 아가씨의 마차도 마침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가씨를 데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식구들에게 인사를 시켰지요. 이웃집 사람들도 놀라며 축하를 해주러 왔는데
도망쳐온 여인인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웅은 그 일을 근심하고 있었지만 아가씨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일이 멀리 왔는데 어찌 여기까지 붙잡으러 오겠어요? 설사 안다 해도 저는 대가집 딸이니 아버님도 어쩌질 못할 것입니다. 대웅에게는 대기라고 부르는 17살 난 동생이 있었는데 아가씨는 시동생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아주 총명하니 당신보다 더 출세할 것입니다. 동생 대기는 혼례까지 택해 놓았는데 신부가 될 처녀가 갑자기 시집도 오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대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의 동생 오기를 한번 보셨지만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비슷하니 시동생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대용은 웃으며 농담 삼아 중매를 서주라고 했습니다. 오기를 데려오긴 어렵지 않습니다. 그앤 저하고 제일 친하지요? 쌍두마차와 할머니 한 명만 보내면 될 거예요. 대용은 도망쳐 온 것이 탄로 날까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하인들더러 수레를 끌게 하고 새색시를 데려오게 상할머니를 보내었지요. 그리하여 상할머니가 오기를 데려오게 되었고 대용 형제는 모두 어여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부터 가산이 날로 늘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둑대가 이 집을 덮쳐오게 되었습니다. 대용은 식구들을 다락에다 배신시켰지요. 도둑들은 집을 물샐 틈 없이 애워쌌습니다. 대용이 다락 위에 서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원수진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다. 그저 2가지 요구가 있지. 하나는 이 집 2 부인이 절세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봤으면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온 58사람에게 500냥씩 줘야 한다. 도둑들은 다락 아래에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대용은 금전 요구만은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둑들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고 여전히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때 아내와 오기가 함께 내려가려 했습니다. 식구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내려갔지요. 우리 자매는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는 선녀입니다. 어찌 강도를 무서워하겠어요? 당신들에게 만금의 돈을 줄 생각은 있지만 그걸 당신들이 감히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도둑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누구 하나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적들은 멍하니 쳐다보다가 일제히 돌아갔지요. 1년 뒤 아내와 오기는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자기 성이 이가이고 어머니는 조국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도가의 딸이라고 하였지요. 대용은 세도가에서 딸을 잃고도 찾지 않는 일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용은 구실을 대고 아내의 고향 마을에 한번 가보았지요. 그 고장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런 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에 유숙하던 집에 들었지요. 그는 주인집 방벽에 조국 부인에게 드리는 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누가 조국 부인이냐고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조국 부인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가보니 조국 부인이란 사람 키를 넘게 자란 모란 꽃이었지요. 주인은 이 모란 꽃이 이곳에서 으뜸 가는 꽃이어서 그리 부른다고 했습니다. 대용이 이 모란 꽃이 무슨 품종인가 물었더니 주인은 갈건자라는 품종이라 했습니다.
대용은 깜짝 놀랐지요. 갈건은 자기 부인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모란꽃의 정령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대용은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조국 부인에게 드리는 시 이야기만 하면서 아내의 기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방 안을 뛰쳐나가서 오기에게 아이를 안고 오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대용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3년 전 저는 당신의 지성에 감동되어 이리 혼인을 하여 함께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당신은 저를 의심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습니다. 갈건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기와 함께 아들들을 높이 들어서 멀리 던졌습니다. 두 아이는 땅 아래에 잦아든 것처럼 자취를 감춰버렸지요. 깜짝 놀란 대용이 뒤를 돌아보니 갈건도 오기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용은 몹시 후회하였지만 때는 늦었던 것이었지요. 며칠 뒤 두 아이가 떨어진 곳에서 모란꽃 싹들이 땅 위로 솟아 올라오더니 하루 사이에 한자쯤 높이 자라 무성해져 그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한 그루는 흰꽃, 다른 한 그루는 자줏빛이었지요. 몇 년쯤 지나니 두 그루의 모라는 밑줄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성히 자랐다고 합니다. 가난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이름은 가난이었지요. 아주머니는 이름대로 몹시 가난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집에 있는 것이라곤 낡은 의자와 낡은 침대, 그리고 배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배나무에는 해마다 주렁주렁 달콤한 배가 열렸지요. 아주머니는 이 배를 시장에 팔아 살림에 보태곤 했습니다. 그런데 골칫거리 한 가지가 있었지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배를 마구 따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누군가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대문을 열어보니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파 들렸습니다. 먹을 것을 좀 얻고 몸을 좀 녹이다 가도 되겠습니까? 아주머니는 거지 노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빵 한 조각을 내주었습니다. 보다시피 저희 집엔 침대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 침대를 빌려드릴 테니 주무시고 가십시오. 아주머니는 거지 노인에게 침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방 바닥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지 노인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아주머니가 말하였지요. 아침은 드시고 가셔야지요. 제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주머니는 마을로 가서 빵 한 조각과 채소를 얻어왔습니다. 그것으로 거지 노인에게 아침 대접을 하였지요. 거지 노인은 집을 나서기 전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처럼 착한 분은 처음입니다.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이 거지 노인은 하늘에서 온 신이었지요. 땅 위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어찌 돕는지 알아보려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 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배나무는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지요. 해마다 맛있는 배가 가지가 휘어지도록 많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네 꼬마 녀석들이 배를 자꾸 따가는 바람에 시장에 내다 팔 배가 많이 없지요.
저 배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찰싹 달라붙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내려오라고 말하기 전까지요. 알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요. 노인은 이렇게 말한 뒤 아주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가을이 되었지요. 아주머니의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느 날 바깥에 나갔던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 배나무를 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동네 아이들이 배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배를 따려고 배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아주머니는 그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남의 배를 열심히 훔쳐가더니 모두 벌을 받은 개로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평생 배나무에 달라붙은 채로 살아야 해. 아주머니의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 아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도록 하지. 다시는 배를 따먹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야. 아주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배나무 근처에 얼씬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부터 아주머니는 큰 걱정을 덜게 되었지요. 해마다 열리는 배를 고스란히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어서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 100살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난 할머니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가난아, 너를 데리러 왔다. 100살 가까이 살았으니 더는 미련이 없겠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늙음하게야 겨우 고생을 면하게 되었거든요. 떠날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가자꾸나. 그럼 제가 짐을 꾸리는 동안 배나 몇 개 따서 드십시오. 우리 집 배는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참으로 친절하구나. 저승사자는 배를 따려고 배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순간 저승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나무에 딱 달라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가난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무 위에서 지내세요. 당신은 이제 내가 내려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저승사자가 배나무에 달라붙은 뒤로 세상에는 죽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도 다치기만 할 뿐 죽지 않았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할머니네 배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저승사자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저승사자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오지 말아요. 나무에 딱 붙어 떨어지지 못할 테니.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배나무를 베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난 할머니가 달려와 말하였지요. 배나무를 베지 말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저승사자를 구하려면 배나무를 베어야지요. 배나무를 벤다고 저승사자가 풀려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저승사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나무에서 풀어드리지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제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좋아, 그리하도록 하지. 저승사자는 그제야 나무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배나무에서 내려온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뒤 가난 할머니는 언제까지고 저승사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난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마음 넓은 아버지. 옛날에 장난기가 많아 어린 시절 개구쟁이로 소문난 이완이 있었습니다. 이완은 이런저런 사고를 수없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완의 집은 양반집이라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한들 크게 나무랄 사람들이 없었지요. 하인들만 귀찮았을 일이었습니다. 이완이 7살 되던 어느 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밖에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하고 사랑방이 비게 되었지요. 장난기가 많은 소년 이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간 그는 장판 위로 벼룩이 기어다닌 것을 발견하자 벼룩을 잡기 위해 송곳을 들고 온 방 안을 찌르며 돌아다녔지요.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완을 때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 타 이르는 수밖에 없었지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 장판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하인은 이완에게서 송곳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이완이 아니었지요. 이리 내오거라. 감히 나의 일에 끼어들다니. 그는 오히려 하인을 나무라면서 재빠르게 송곳을 빼앗아서는 다시 방바닥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이완을 보면서 하인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이완은 드디어 벼룩을 잡아 하인에게 보여주면서 뿌듯해 하는 것이었지요. 하인은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완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도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이완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완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지요.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는 것이야? 실은 도련님이 어르신 방에 들어가 벼룩을 잡는다고 송곳으로 장판을 수도 없이 찔러대서 방바닥이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인은 가슴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완의 아버지는 아주 의외였지요. 그래? 그럼 그 벼룩은 잡은 것이야? 이에 하인이 벼룩을 잡았다고 하자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벼룩을 잡았으면 되었다. 방바닥이야 다시 깔면 되지만 한참 자라는 아이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일이니 벼룩만 잡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야. 하인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큰 인물이 될 사람의 아버지는 역시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바위 구덩이에 생긴 삼해주. 인천에는 사모지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옛날 사모지 고개 위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 꼭대기에는 마치 물동이처럼 파인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동이처럼 생긴 그 바위 구덩이에는 삼해주라는 술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넘느라고 숨이 차 헐떡헐떡 거리다가도
고갯마루에 올라 이 술 한 잔을 떠 마시면 갈증이 풀렸었지요. 그런데 이 술은 한 잔만 마셔도 갈증이 풀리기 때문에 한 잔 이상은 못 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양반이 이 고개를 넘게 되었지요. 아이고 숨차구나. 주인이 헉헉거리는 것을 본 하인이 말했습니다. 대감님,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삼해주가 가득 들어있는 술 동이가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소문에 듣던 대로 술이 가득 담긴 바위 구덩이가 있었지요. 대감님, 드십시오. 하인이 술 한 잔을 떠주자 욕심쟁이 양반은 그것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시원하구나. 한 잔 더 다오. 안 됩니다. 이 술은 딱 한 잔만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반은 하인이 들고 있던 조롱박을 빼앗아 두 잔을 더 떠 마셨습니다. 술맛 한번 기가 막히는구나. 그런데 양반이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가득 고여있던 술이 거짓말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뒤로 술이 영영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여 삼해주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전에서 쫓겨난 막내딸. 옛날 어느 마을에 딸을 셋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사냥을 하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열심히 돌아다녀도 사냥감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다니기도 힘들구나. 그러자 갑자기 까만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볼일이라니? 난 자네를 부른 적이 없다네. 틀림없이 부르셨어요. 조금 전에 아이고 내 신세야 라고 했잖아요. 제 이름이 바로 아이고 내 신세랍니다. 하지만 난 그저 식구들을 어찌 먹여 살릴까 걱정이 되어 한숨을 쉰 것이라네. 가족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딸만 셋이라네. 셋 중에 누가 제일 낫습니까? 막내딸이 제일 낫지.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것은 늘 막내딸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 신세가 물었지요. 저는 햇님의 하인입니다. 할아버지의 막내딸을 햇님의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대신 할아버지와 다른 따님들도 큰 부자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거야 딸아이에게 먼저 물어봐야지.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막내딸은 고생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두말 없이 햇님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였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버지가 나무 밑에서 그를 부르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막내딸을 데리고 햇님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내딸은 햇님과 결혼을 하여 함께 살게 되었지요. 덕분에 아버지와 두 언니들도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멋진 궁전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만이 있었지요.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님이 궁전으로 올 때가 되면 하인들이 그녀에게 약을 마시게 하는데 그러면 밤새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언니들이 막내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막내야, 그동안 어찌 지냈니? 잘 지내고 있는데 불만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스펀지를 줄 터이니 물약을 가져오거든. 잔에다 몰래 스펀지를 넣도록 해. 그날 막내딸은 언니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여 약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해님은 무척이나 피곤했는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지요. 막내딸은 언니들이 가르쳐준 대로 햇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진 분이었구나. 그런데 햇님의 머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막내딸은 자물통을 열고 촛불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온갖 금은 보화와 멋진 옷들, 반짝반짝 빛나는 마차,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그곳에서 금실로 재단사들이 술을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옷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재단사들이 말하였지요. 햇님의 부인과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옷을 짓고 있어요. 장차 아기가 태어나면 햇님께서는 부인께 얼굴을 보여주신다지요. 그랬군요. 막내딸은 허둥지둥 돌아와 자물통을 잠그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초 한 방울이 햇님의 얼굴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깜짝 놀란 햇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저 여자가 내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당장 이 궁전에서 쫓아내거라. 이렇게 해서 막내딸은 햇님의 궁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막내딸이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땅에 사는 아버지와 언니들도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지요. 불필요한 호기심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목숨 바친 아들들. 임진왜란 때 왜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서둘러 피난을 갔습니다. 그놈들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인답니다. 어서 도망쳐요. 마을에 사는 광노인도 내 아들을 데리고 비슬산으로 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은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숨는 게 좋겠어요. 광노인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굴 속이라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이때 외적들이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굴 속에서 내려다보니 마을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었지요. 외적들은 온 마을을 들쑤시고 다녀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산속 곳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숨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노인이 문제였지요. 광노인은 평소 기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기침을 했습니다. 저 노인 때문에 우리까지 들키겠어. 가까운 곳에 숨어 있던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적들이 굴 앞을 지날 때였지요. 광노인은 그만 참지 못하고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어서 나오지 못해? 외적들이 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광노인과 아들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광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큰아들이 아버지를 자리에 앉히고 대신 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외적들은 광노인의 큰아들을 보자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지요. 그런데 외적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광노인은 또다시 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침 소리를 들은 외적들은 이번에는 또 누구냐며 어서 나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대신 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계속해서 나왔고 결국 광노인은 셋째와 넷째 아들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기침이 나왔을 때에는 광노인이 직접 나가야 했습니다. 굴 밖으로 나온 광노인은 통곡을 하며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야 모든 사실을 한 외적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아무리 잔인한 적들이라고 해도 내 아들의 효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외적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광노인의 등에다 효자의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광노인을 해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지요. 그래서 광노인은 임진왜란 때에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굴을 아버지를 구하려다 대신 목숨을 잃은 내 효자가 숨었던 굴이라는 뜻으로 사효굴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효자를 울린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효자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것을 팔아 부모님을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던 젊은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도끼질 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앉아 쉬고 있었지요. 배가 고파서 도끼질을 못하겠군. 젊은이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미끄러지듯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지요. 젊은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러다 젊은이는 자기가 기대앉은 바위를 무심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대앉아 있는 바위에서 쌀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젊은이는 얼른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펴서 쌀을 받았습니다. 쌀알은 수건에 도르륵 굴러 떨어졌지요. 쌀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기뻐하며 나무찜과 도끼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지요. 젊은이가 구해온 쌀로 세 식구들은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다. 젊은이는 산으로 올라가 쌀 바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며칠을 굶고 계셨는데 쌀 바위 덕분에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었지요. 젊은이는 이제 나무를 벨 생각도 않고 하루 종일 쌀 바위 옆에 앉아 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쌀 바위는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세 식구가 먹을 만큼의 쌀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와 그 부모는
쌀 바위에서 나오는 쌀로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지요. 그래, 내가 진작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젊은이는 쌀 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쌀 바위에서 나오는 쌀을 자루에 가득 채워 내려오면 매일매일 산에 오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쌀을 내다 팔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서둘러 산에 올랐습니다. 아침에 한 대, 점심때 또 한 대. 그렇게 쌀을 받는 재미에 젊은이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젊은이는 그 다음 날도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점점 커졌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이젠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쌀 바위 앞에서 날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 생각도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저 쌀이 나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젊은이는 가지고 간 자루 2개에 쌀이 다 찰 때까지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2 자루 가득 쌀이 담기자 젊은이는 즐겁게 마을로 내려왔지요. 어머니, 아버지, 신이 난 젊은이는 쌀자루를 마루에 올려놓으며 부모님이 계신 방 문을 열었지요. 순간 젊은이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늙으신 부모님은 그만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뒤늦게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쌀 바위에는 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섬에 간 남편. 아주 오랜 옛날 한 인디언의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은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아내가 다시 살아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이틀 밤을 꼬박 앉아 있었더니 아내가 무덤에서 일어나 땅을 가르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아내는 죽음의 섬으로 향하였지요. 남편은 몰래 아내를 따라가려 했지만 곧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왜 날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보, 난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오. 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난 반드시 당신을 다시 살려내고 말 것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아내는 슬픈 얼굴로 말하고는 다시 죽음의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둘은 밤새 길을 걸어 큰 강가에 도착하였지요. 아내는 온종일 강가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자 아내는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지요. 남편도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렇게 걸었지요. 그리고 다시 날이 밝아오자 아내는 언덕에서 발길을 멈추고 하루 종일 거기서 지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또다시 일어나 동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아내를 따라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가파른 다리가 있는 강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다리 너머에 죽음의 섬이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리에 올랐습니다. 다리 중간에 크고 무섭게 생긴 새가 앉아 있었지요. 죽은 자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그 새는 큰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다리 끝까지 걸어갔지요. 그곳에는 죽은 자들의 추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장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온 자가 있구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장은 부하를 남편에게 보내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자가 이곳으로 들어오고 싶답니다. 부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자의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자에게서 산 사람의 냄새가 나더군요. 추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가 다리를 건너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리에 올라서자 무시무시한 새가 그를 겁주었지요. 하지만 마법의 줄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섬에 도착하자 추장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에게는 그리 좋은 곳이 못 된다. 이곳에는 자네 아내의 영혼이 있을 뿐이야. 뼈와 몸은 그곳에 있네. 하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지요. 밤이 되자 큰 잔치가 열리고 모두들 춤을 추었습니다. 추장이 다가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자네 아내가 보이는가? 오늘까지는 볼 수 있지만 내일이면 아무도 볼 수 없게 될 것이야. 추장은 남자의 아내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자가 네 남편인가? 네, 제 남편입니다. 너는 네가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추장은 다시 남편에게 물었지요. 오늘 밤을 네 아내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네, 꼭 그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은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추장이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지요. 남편과 아내는 밤새 같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긴 밤을 함께 지새웠지요. 그러다 남편은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지요. 아내에게 팔 베개를 해주었던 팔 위에는 수치된 검은 나무 토막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찾아 두리번 거렸지요. 그 모습을 본 추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 아내는 돌아갈 수 없다. 넌 산 사람이야.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네. 남편은 추장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죽음의 섬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지요. 마침내 남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겪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을 하러 가다가 독을 품은 뱀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은 다시 죽음의 섬으로 가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